아버지, 이 시간에 왜 오셨어요? 문 열어! 빨리 열어! 아버지, 지금은 애들이 자고 있어서요. 내일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요? 내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내일을 기다리겠냐? 문을 열지 않으면 내가 부수고 들어갈 거다! 아버지, 제발요. 애들 자고 있어요. 이러지 말아주세요. 그럼 문을 열어! 지금 당장 열지 않으면 이 문은 내가 끝까지 부숴버릴 거다! 아버님, 잠깐만요. 곧 열게요. 곧!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필요 없다! 나는 망치를 한 번 더 내리쳤습니다. 그 마지막 일격과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자신의 배우자가 자식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에 분노하며 겪은 사건과 감정을 상세히 묘사한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인 김진철 씨의 사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71세 김진철입니다. 저희 아내와 저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내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이 더디긴 했지만 고맙게도 시골집에서 지내는 것이 그녀의 몸과 마음에 큰 도움이 되었죠. 매일 아침이면 들려오는 새소리와 저녁마다 지는 해를 보며 차를 한 잔 마시는 것이 우리 일상이었습니다. 여보, 허리는 좀 괜찮아졌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늘 아내의 상태를 물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네, 아직 완벽하진 않아도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어요. 여기 공기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무리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당에 나가 화초에 물을 주거나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따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죠. 저도 그런 그녀가 힘들지 않게 늘 옆에서 돕고는 했습니다. 여보, 이 고추 좀 봐요.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몰라요. 우리 저녁에 먹어요. 아내가 텃밭에서 고추를 따며 웃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저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밝은 모습을 되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왔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시골에서의 생활은 단순했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 그녀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무엇보다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2달만 애들 좀 봐줄 수 있어요? 애들을? 네, 어머님, 제가 일을 다녀야 하는데 곧 방학이잖아요. 아이들 방학 동안만 집에서 밥이랑 간식 좀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손주들이 방학이라며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 뭐 그 정도는 내가 해줘야지. 근데 네 엄마 디스크 수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리하면 안 된다. 네, 아버님, 무리하시지 않게 애들 간식 정도만 챙겨주시면 돼요. 애들끼리 있는 건 제가 불안해서요. 제가 퇴근하고 오면 집안일이나 반찬 같은 건 다 해놓으니까 어머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리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며칠 동안도 아니고 한두 달씩이나 서울에서 지내야 한다니요. 여보, 당신 지금 상태로 어떻게 서울까지 가? 그 집에서 지내다 병도 나면 어떡할 건데? 저는 걱정되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손주들이랑 같이 있는 동안 내가 무리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며느리가 일해야 하는데 제가 도와주는 게 맞죠. 아이들도 저랑 있으면 좋아할 거고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집에서 조심히 운동하면서 지내면 되는데 왜 굳이 거길 가려고 해?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쉬는 것도 좋지만 가족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아직 회복이 덜 된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말리지 못한 제 자신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이미 마음을 굳혔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무리하게 말릴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는 짐을 챙기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무리하지 않고 잘 지낼게요. 며느리도 신경 써줄 거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쉽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바로 데리러 갈 거야. 그러니까 연락 잘 받고. 그렇게 아내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내의 건강을 걱정하며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무사히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며칠 동안은 아내가 손주들과 찍은 사진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밝게 웃는 손주들의 모습에 아내도 나름대로 행복해하는 것 같아 보였죠. 덕분에 저도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손주들하고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요. 애들이 저랑 같이 노는 걸 너무 좋아하네요. 아내는 전화를 걸어 밝은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그래. 손주들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다행이다. 허리는 좀 괜찮아? 저는 항상 그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무리하고 있을까 걱정이 됐거든요. 응, 괜찮아요. 아내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그 목소리 속엔 어딘가 미세한 피로감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손주들 보는 거야 좋지만 당신 몸이 더 중요하잖아. 저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당부했습니다. 알아요, 알죠. 그래서 무리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애들 웃는 얼굴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요. 내가 여기 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아이들과 블록을 쌓으며 찍은 사진, 거실에서 간식을 나눠 먹는 사진. 그런 사진들을 볼 때마다 저는 한편으로는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전화를 걸어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사진 보니까 즐겁게 지내는 것 같더라. 그런데 정말로 힘들지 않은 거 맞아? 정말 괜찮아요. 애들이 할머니랑 있어주니까 너무 좋아하잖아요. 현우도 고맙다고 하고 며느리도 잘해줘요. 아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무조건 쉬어야 돼. 허리 아프면 바로 나한테 얘기하고. 알겠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 걱정하지 말아요. 나도 건강 챙기면서 지낼게요. 아내는 끝까지 저를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은 그녀가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을 통해 나름대로 행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아내 사진과 목소리를 들으며 조금은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저렇게 밝아 보이는데도 혹시 힘든 걸 억지로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혼자 이런 생각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사진 속 웃는 얼굴 뒤에 피곤한 모습이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내가 보내오는 손주들의 해맑은 얼굴과 밝은 목소리는 저를 잠시 안심시키기도 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감을 떨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정말 괜찮은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초조하게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이틀에 한 번, 그리고 사흘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내가 손주들 보느라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통화를 하려고 전화를 걸면 아내는 짧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좀 피곤해서라는 말을 반복하며 대화가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아내의 모습이 점점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목소리가 힘이 없어 보여. 제가 물으면 아내는 늘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애들 보느라 좀 피곤해서 그래. 별일 없어. 아내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 말투는 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밝고 활기찼던 아내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상통화를 걸어 확인하려고 해도 그녀는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좀 쉬고 싶어. 다음에 하자.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진도 더 이상 보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손주들과 함께 웃던 사진들은 언제부턴가 사라졌습니다. 정말 손주들과 잘 지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언가 숨기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왜 요즘 사진도 안 보내고 통화도 짧게 끝내? 아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 없어. 그냥 요즘 좀 힘들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분명 무언가가 있었지만 아내는 그것을 말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나한테 말해야지. 당신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내가 걱정 안 하지. 제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여전히 대답을 피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내가 잘 알아서 할게. 그 대화를 끝낸 후에도 저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매일 오던 문자와 사진, 밝게 웃던 목소리가 사라진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겪는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저에게 말하지 않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왜 말을 안 하는 걸까? 정말로 별일이 없어서 그런 걸까? 혼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아내가 힘들어도 참는 성격이라는 걸 알기에 이런 변화가 더욱 걱정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왜 이렇게 연락이 뜸해졌어? 나 걱정돼.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짧게 대답하며 전화를 빨리 끊으려 했습니다. 정말 괜찮다니까. 당신이 괜히 걱정하는 거야. 나 쉬어야 하니까 끊을게. 그 말과 함께 전화가 끊겼을 때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아내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모두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아내의 변화는 제게 더 큰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손주들을 돌보느라 지친 건지 아니면 그 집에서 정말로 무언가 잘못된 일이 생긴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내에게 가기 위해 전화를 걸었을 때 손주인 주원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원아, 할머니는 뭐 하시고? 할머니는 지금 밥하고 계세요. 그래. 할머니랑 잘 지내고 있지? 네. 할머니랑 보일러실에서 놀고 낮잠 자고 나왔어요. 보일러실. 왜 보일러실에서 낮잠을 자고 나와? 아, 할머니 방이 보일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같이 놀기도 하고 낮잠도 자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잠깐만, 할머니 방이 보일러실이라고? 네. 손주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주원아, 할머니 좀 바꿔줘봐. 네, 잠깐만요. 네, 여보. 저 지금 밥해야 하는데 이따가 전화할게요. 아니, 잠깐만. 주원이가 그러는데 당신 보일러실에서 잔다는 게 사실이야? 그게 순간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마땅히 제가 지낼 방이 없어서 애들이 임시로 만들어줬어요. 괜찮아요. 당신 허리도 안 좋은데 보일러실에서 잔다는 게 말이 돼? 여보, 저 정말 괜찮아요. 내가 지금 바로 갈게. 기다려요. 아내가 말렸지만 저는 그 길로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 앉아 도로를 달리고 있는 동안 내 머릿속은 그 한마디로 가득 차 있었다. 손주가 내게 무심하게 말했던 그 말. 할아버지, 할머니는 보일러실에서 자요. 허리 수술로 고생하던 아내가 보일러실에서 잔다니. 뜨거운 파이프가 돌아가는 좁은 공간에서 차갑고 딱딱한 바닥 위에서 웅크리고 지내고 있었다니. 그 공간이 얼마나 불편하고 숨 막히는지 잘 알고 있는 나로선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동안 그녀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견뎌왔을까 생각하니 내 가슴이 아프게 조여왔다. 보일러실?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자나? 아니, 어떻게 내 아내를 거기에 두고? 나는 운전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이 말을 듣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몰랐다. 아내가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얼마나 고통을 삼키며 버텼는지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내는 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걸까? 아니면 그저 참는 것이 익숙해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걸까? 며칠 전부터 아내는 이상했다. 전화를 하면 목소리가 힘이 없었고
대화는 짧았다. 영상통화를 하자고 하면 피했고, 방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는 말에도 어물쩍 넘어갔다. 여보, 방 사진 좀 보내봐. 괜찮아. 허리는 어때? 지금 방이 좀 어지러워서 나중에 보내줄게요. 그때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이상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왜 그때 나는 더 깊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냥 넘어간 내가 잘못이야. 운전대를 두드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내가 가서 데려와야지.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속 페달에 발을 더 깊게 올렸다. 어두운 고속도로 위 차 안은 내 거친 숨소리와 내비게이션의 안내음으로 가득했다. 지금 내 머릿속엔 아내의 모습이 가득 떠올랐다. 아내가 차갑고 좁은 보일러실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선명히 그려졌다. 뜨거운 파이프 옆에서 매트 하나 없이 얇은 담요를 덮고 자는 아내. 그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다. 이건 단순한 화가 아니었다. 내가 아내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참았을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아내의 침묵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제야 깨닫는 내가 원망스러웠다. 차창 밖 어둠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나는 눈앞의 도로만을 바라보며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분명했다. 모든 것을 바로잡고 아내를 그 지옥 같은 공간에서 데려오는 것. 내가 당신을 다시 웃게 만들어야 한다. 더는 아내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차를 세우고 아들의 아파트를 올려다보는 순간 나는 한동안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내가 뭘 놓쳤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나는 곧장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하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정막만이 복도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왜 오셨어요? 문 열어! 빨리 열어!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함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의 대답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는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금은 애들이 자고 있어서요. 내일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요? 내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내일을 기다리겠냐? 문을 열지 않으면 내가 부수고 들어갈 거다! 나는 말 그대로 모든 인내심이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아들의 변명은 내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내게 더 이상 어떤 의미도 없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미 마음속에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차로 내려가 트렁크를 열고 공구통을 꺼냈습니다. 손에 망치를 들고 다시 아파트 문 앞에 섰습니다. 이 망치를 쥔 순간 내 마음속에는 망설임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초인종 소리로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제는 내가 직접 해결할 차례였습니다. 첫 번째 망치질이 문에 울려 퍼졌습니다. 둔탁한 금속음이 복도에 울렸고 그 소리는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분노가 터져 나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몇 번을 더 내리치자 안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애들 자고 있어요. 이러지 말아주세요. 그럼 문을 열어! 지금 당장 열지 않으면 이 문은 내가 끝까지 부숴버릴 거다! 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녀의 말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무언가 나를 설득하려는 시도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님, 잠깐만요. 곧 열게요. 곧!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필요 없다! 나는 망치를 한 번 더 내리쳤습니다. 그 마지막 일격과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얼굴조차 바라보지 않고 곧장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아들은 내 뒤를 따라오며 무언가를 계속 말했지만 나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얘기부터 하시죠. 왜 이렇게 급하게? 말은 필요 없다. 네 엄마 어딨냐? 나는 단호히 말하며 곧장 보일러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손잡이를 잡고 숨을 한 번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알게 될 진실이 더 큰 고통일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두려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보일러실 문을 열었을 때 내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그 좁고 답답한 공간 한가운데 낡은 매트 위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헬쑥하게 질려 있었고 허리에는 복대가 단단히 감겨 있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파이프 옆 차갑고 딱딱한 바닥 위에서 아내는 도대체 얼마나 버텼던 걸까? 그 모습을 보자마자 온몸에 힘이 풀리며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여기서 지낸 거야? 내 목소리는 떨렸고 가슴은 먹먹했다. 아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표정에 고통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지낼만해요. 아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더 큰 비수를 꽂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내를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이게 괜찮은 거라고? 당신이 여기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보일러실을 둘러봤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바닥, 뜨거운 파이프, 허름한 매트와 낡아빠진 담요 한 장. 그 모든 것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공간이 내 아내가 누워야 할 곳이란 말인가? 나는 손을 떨며 가까이 다가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런 아내가 나를 보며 미소 지으려 애쓰는 모습은 더욱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당신 대체 얼마나 참은 거야?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냥 사정이 그랬을 뿐이에요. 당신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에 내 속이 뒤집혔습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게 이유였던 건가? 아내가 얼마나 고통 속에서 날 걱정하며 이 모든 걸 감추고 견뎌왔는지 알게 되니 분노와 자책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내가 주변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찾으려는 찰나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나를 자극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집이 좁아서요. 어머님도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그 목소리는 내 아내의 고통을 무시하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천천히 며느리를 돌아보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좁아서? 그래서 허리 수술한 사람을 보일러실로 내몬 거야? 그게 지금 말이라고 짓거리냐? 나는 숨을 크게 내쉬며 며느리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신혼집을 더 넓게 마련해 주셨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 말은 마지막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 아들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을 대본 적 없는 내 아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 내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냐? 내가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다는 게 말이 되냐?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입을 떼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막았어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말을 더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당장 너희 어머니는 내가 데려간다. 그리고 내가 신혼집 장만하라고 너희에게 줬던 돈 5억 전부 돌려놔라.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나는 아내의 손을 잡고 보일러실을 나왔습니다. 손을 잡은 내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손이 내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차로 향하는 내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이 지옥 같은 공간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한 건 나야.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내가 반드시 모든 걸 바로잡을 거야. 하지만 그런 다짐으로 제 마음이 가벼워질 리 없었습니다. 아내의 침묵은 더 큰 무게로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힘없는 발걸음과 떨리는 손길이 말없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혼자 견뎌왔는지, 얼마나 혼자 버텨왔는지, 그 순간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가운 밤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녀를 단단히 부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차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저는 그녀가 느꼈을 고통과 외로움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아꼈던 거겠죠.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녀를 차에 태운 순간 그녀가 길게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짧은 한숨 소리가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소리 안에는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견뎌왔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여보, 내가 왜 이렇게 늦었을까? 내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이 모든 걸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를 조용히 바라보며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요. 이렇게 와줬으니까 충분해요. 아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소는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자신을 위로하며 버텨온 수많은 날들이 숨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혼자 삼켰는지 생각하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진찰 결과는 제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척추 상태는 거의 원점으로 돌아갔고 혈압은 이미 위험한 수준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와 차가운 환경이 그녀의 몸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 같았습니다. 제가 더 빨리 움직였다면, 제가 아내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제 무관심과 늦은 대처가 이 지경까지 몰아넣었다는 생각에 제 어깨는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아내의 옆에 앉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늦었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아내는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그럴 필요 없어요. 이렇게 데리러 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이제는 괜찮아질 거예요. 아내는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다독이며 참아왔는지, 그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숨겨져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곁에 있을게. 내가 끝까지 당신을 지킬 거야. 더 이상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아내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 작은 반응이었지만 저에게는 가장 큰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다시 건강을 되찾고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다짐은 저에게 가장 큰 책임이자 목표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미소를 되찾는 것, 그것이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아내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걸음을 내딛었고 한동안 부축 없이는 제대로 걷지 못했던 아내가 이제는 스스로 몸을 움직이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조심스럽게 옆에서 부축하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왔습니다. 여보, 이제
내가 항상 당신 곁에 있을게.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제 말을 들은 그녀는 가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그 미소는 말없이 저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한동안 무거웠던 분위기는 조금씩 가벼워졌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다시 평화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마당에서 함께 작은 산책을 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묵묵히 걸으며 아내가 힘들지 않게 속도를 맞췄습니다. 여보, 공기가 참 좋네요. 이렇게 걸으니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그래. 다행이네. 그래도 조금 천천히 걸어. 힘들면 바로 말하고. 아내는 잠시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게 행복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물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시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내가 이 말을 할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걸 떠올리며 여전히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저는 한참 동안 침대 곁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건강을 되찾아가는 그녀의 모습은 저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바로 손주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그날에 울먹이던 손주들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의 두려움과 눈물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도 상처를 남긴 게 아닌가 싶어 미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만 생각하며 살아갈 거야. 내가 당신을 지키고 당신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모든 걸 할 거야. 그 다짐은 제게 더 큰 책임감과 목표가 되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것, 다시 예전처럼 편안히 웃을 수 있는 날들을 만드는 것이 제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긴 어둠의 시간을 지나 우리는 조금씩 따뜻한 일상 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평범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무언가를 참고 있거나 힘든 상황을 혼자 견디고 있는 것 같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무게도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는지 아니면 조금 늦었는지 지금도 가끔 돌아보곤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가족의 평화와 행복은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늘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나누는 대화의 가치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